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퓰러스 강희창 이사님 모시고 한국 코인 시장의 현황과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2017년, 2018년 한국이 ICO 붐 초창기만 해도 글로벌 알트코인 시장을 좀 선도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유통시장에서는 글로벌 탑티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독 국내 코인 프로젝트들만은 아직까지 별로 성과가 없어요. 왜 이럴까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사실 한동안 IC 붐일 때는 국내 프로젝트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했었고 그거에 따른 유의미한 발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초기에 이렇게 발전을 한 거에 비해서 많이 지속적으로 연구나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지는 점들이 많이 없었어서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 시장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국내 프로젝트들이 선진적으로 기술적으로나 뭔가 리드를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 해외 프로젝트들이 관련된 전반적인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이제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치코인이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이유가 사실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딩 혹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어떤 부재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구성 가능성, 흔히 얘기했었을 때 컴포저빌리티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위에 있는 서비스들끼리 서로 상호 운영되고 그리고 대출이나 아니면 트레이딩이나 이런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인데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외 팀들이랑의 소통이나 전략적인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어서 그래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랑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역으로 오히려 이제 해외 프로젝트들은 이제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서 뭐 마케팅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또 이제 개발 업데이트도 수시로 이제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국내 프로젝트들이 좀 이게 갈라파고스 섬처럼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생긴 문제라고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한참 ICO 붐이 불었을 때 대기업 체인들이 많이 생성이 됐었는데 이런 대기업 체인이라고 하면은 좀 흔히 얘기해서 많이 사용하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닌 별도의 체인을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자체적인 시도를 통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해외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유입을 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만 개발되고 그리고 한국 사용자들만 사용을 하는 그런 갈라파고스 같은 형태가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단점을 좀 극복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외 프로젝트들처럼 활성화된 생태계를 꾸릴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팀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서 대기업,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또 뭐 효성에서 뛰어들어서 만든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인들도 뭐 ICO를 통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성적은 아직까지 그렇게 뭔가를 미미한 편인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뭐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중견기업에서 만든 코인들도 그렇게 성과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점을 한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기업들에서 이거를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출시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중기 전략을 펼치고 구체화를 하고 그리고 이 코인들이 어디서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이 코인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끼리 상호 보완이 되려면은 어떠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러한 명확한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랑 전략적인 리서치가 많이 부족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멋지게 했지만은 좀 중간 단계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 단계로 많이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시작은 굉장히 빨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 개발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혼란을 겪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한국에서는 게이밍 관련된 코인이랑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게임의 본질은 재밌거나 아니면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이 두 가지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전에 한국 기업들이 출시한 게임들을 봤었을 때는 좀 블록체인과 연계가 되면은 보통 재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 유저가 활동을 했을 때 얼마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계 시스템이 많이 잘못됐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인 도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전반적으로 그 장기적인 방향이 없다 보니까 좀 너무 그러니까 그 트렌드에 이렇게 좀 매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NFT 코인이다, 아니면 메타버스 프로젝트다, 또 뭐 게임 프로젝트다 해서 최근에는 AI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트렌드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 국내 프로젝트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것들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 역량일까요? 블록체인은 금융을 위한 인프라다 보니까 이런 AI라고 하면은 보통은 AI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페이먼트를 만들고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내 재화 시스템 어떤 것들을 거래를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이 사실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한 구축이 아직 많이 미비하고 이런 그 디파이의 금융의 허브가 되는 프로젝트들 많이 사용을 하면서 세계를 갖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내 코인 프로젝트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이제 유통 시장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도 상장 폐지가 된다던가 아니면 신규 김치 코인들의 상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해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정부의 규제 강화가 또 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왔었는데 테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던 프로젝트가 국내에서 큰 영향을 줬어서 정책이 되게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까다로운 정책 기반으로 지금 프로젝트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서 건강한 생태계가 많이 갖춰지지 않았었는데 최근 기조로 봤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좀 열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정책들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좀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 프로젝트들이 해외 프로젝트들보다 상장 기회도 적고 또 이런 것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반대로 김치 코인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도 상당히 좀 타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차별을 어떻게 보면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 전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팀이 이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키워나갈 전략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 기술적으로 유의미하고 안전한가 토큰을 출시를 하면은 이거에 대한 유통량을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이거를 누가 보유를 하고 있고 얼마나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좀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고 출시를 한다면은 인정을 받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가지고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국내에 건실한 프로젝트들도 많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자본 유입이 잘 되지 않으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온체인 유틸리티를 확보하지 못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블록체인은 굉장히 냉정한 게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베껴가기도 굉장히 쉬워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저들을 충분히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일반인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자 그룹을 얼마나 많이 들여오는가, 아니면은 또 개발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국내 기업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이런 언어적인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언어적인 한계는 프로젝트와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들이랑 일을 했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이제 언어적 한계를 극복한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몰포라는 대출 프로토콜이랑 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몰포라는 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이거를 거래소 앱에다가 통합을 해서 유저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USDC를 빌려서 일상생활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하면서 되게 시너지가 났던 케이스여서, 언어적인 한계보다는 어떤 팀들이랑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또 신규 코인의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이 좀 투명하지 않다라는 지적들도 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자면 위메이드에서 만들었던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제 코인이지만 어떤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계속되고 어떤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를 시키고, 또 나중에 또 재상장을 시켰다 또 폐지를 시키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그 상장 기준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가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게, 사실 코인을 평가한다고 했었을 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관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업계가 저는 전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규칙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프로젝트마다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고, 코인에 대한 유통량도 다른 방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거래소마다 기준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점점 업계가 성숙할수록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블록웍스라는 팀에서 토큰 트랜스퍼런시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토큰을 뭐 팀, 기술, 로드맵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항목을 정해서 점수를 매기고, 여기서 몇 점 이상인 팀들은 뭐 A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이 앞으로 점점 명확해지면서 거래소에서도 좀 동일한 규칙이랑 그 다음에 방식으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래소가 상장을 진행할 때 혹은 상장 폐지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실 일반 이용자들은 접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이용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 코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장 비리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좀 있을까요? ICO 붐이라고 했었던 한국에서 신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시기에는 그런 게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었고, 국내에서는 뭐 쟁글이라는 회사, 그리고 저희 회사도 이 포퓰러스라는 회사도 이러한 것들을 리서치를 하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장 팀이랑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투자자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면은 점점 건강한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형태로 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상장을 하고 있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뭐 현물 거래 위주로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초기 상장을 좀 기피한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 거래소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국내 거래소가 제공하지 않는 혹은 제공하지 못하는 해외 거래소들만의 어떤 좀 특징적인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외 거래소들의 장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산이 되게 풍부하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저희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보다 훨씬 다양한 토큰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장 전의 토큰들, 이것들을 거래를 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자산의 다양성도 있고 최근에 바이빗이라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피처들 그리고 기능들을 발표를 해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해외 거래소들이 강점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뭐 선물 거래라든가 아니면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능 면에서나 자산 면에서 다양성을 갖춘 좀 해외 거래소들로 많이 옮겨가지고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 자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게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같은 것들도 상품으로 올려져 있고 또 그거 외에도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빗 같은 경우는 자체 카드도 출시를 해서 그래서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 유저들이 그런 면에서 장점을 많이 느끼고 많이 옮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이제 CEX라고 하는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거래소 외에 덱스라든가 디파이 거래에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덱스와 디파이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CEX라고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명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기업들의 서버에서 이거가 트레이딩이랑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건데 덱스 같은 경우는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거래 플랫폼 이거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생태계다 보니까 서버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화된 부분 그리고 탈중앙화된 부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인 거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추천할 만한 덱스, 디파이 서비스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대출 서비스에서는 아베 모포라는 프로젝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고 덱스 같은 경우는 유니스왑이라는 팀이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했었고 가장 트레이딩 볼륨이 많은 그런 프로젝트여서 그런 서비스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앙화된 거래소보다는 훨씬 사용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보통 이더리움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비로 지불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스비를 낼 수 있는 체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제도 서클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고 테더 같은 경우도 뭐 스테이블이라는 그런 자체 체인을 통해 가지고 가스비를 USDT로 지불을 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진입장벽은 굉장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진입 가속화 이런 것들이 일반 중앙화된 거래소 이용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호가 통화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USDT를 기반으로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USD도 지원하지만 USDC 기반의 트레이딩 페어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USDT도 바이낸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호가 통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USDC를 발행하는 서클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한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거를 호가 통화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USDT에 대한 대여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국내 이용자들이 이 대여받은 USDT를 매도해서 다른 코인을 투자하는 것들이 좀 일반화되면서 USDT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USDT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유저들을 버틸 만큼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사람들이 점점 많은 유동성을 넣을수록 좀 개선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그게 국내 원화 거래소에 상장이 됐을 경우에 이 유동성의 이제 입출입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겠네요. 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원활해지겠지만 지금 거래소 간의 송금에 있어서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송금을 할 때 트래블룸을 통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크고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진입장벽이 큰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완화가 돼야지 조금 더 활발하게 입출금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거나 선제적인 규제 장벽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 국내 시장의 유동성 확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입출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기조를 기반으로 입출금에 대한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유예해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 대한 투자 조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신규 상장 코인 이런 것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투자 기회를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하는 게 좀 일반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투자 전략이랄까 마인드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시장이 되게 미성숙해가지고 발생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코인들 종류도 되게 많지 않았었고 어떤 코인들이 건전한 코인인지 어떻게 개발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많이 부족했어서 코인들을 출시를 했을 때도 뭔가 지속적인 개발이 없어서 많이 성장하지 못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많은 전략들이 펼쳐지면서 조금 더 명확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좀 구조를 갖추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한꺼번에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방에 큰 수익을 노리지 말고 좀 분할하는 형태로 이제 점진적인 형태의 접근법을 취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포필러스 강희창 이사님 모시고 국내 김치 코인의 부진 원인과 향후 전략 대응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